이거를 한국의 근대적 희극성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말이에요. 엄격히 따져보면은 베르그송 논리에 안 맞아요. 즉, 철저히 냉담하지 않고요. 매우 성격 희극에 스텝 쭉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색조를 이해시키겠다. 나는 외국 크리에이터 애들한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근대 희극성의 이 명락이란 캐릭터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이제 니들 막 이제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냥 싸우는데 크리에이터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우리는 걔네 역사 들고 가고 별짓 다 하잖아요. 왜 걔네는 아무것도 안 읽어보니까. 그래서 막 다시 만나 이러고 헤어지는데,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에 한 몇 번 만나면서부터 이렇게 예민한 깊은 대화가 오가면 이제 너희들 우리나라의 이 코미카라다는 게 무슨 의미인 것 같니? 이제 트집을 짜기 시작하는 명랑. 명랑이 뭔가를 제가 딱 고민해요. 명랑백화점, 명랑단하고 다 찾아보다가 어머, 여기서 조금 힌트를 얻었어요. 이렇게 찾아가는 게 이론가나 철학자나 과학자는 이렇게 안 해요. 큐레이터는 이렇게 해요. 이게 천운영이라는 소설가의 소설이고 제목이 명랑이에요. 그러니까 찾아봐야지.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면이가 이 소설이 2004년에 나왔어요. 제가 여기 줄어도 안 보이실 테니까 읽어드릴게요. 내용은 단편 소설인데 여기에 이 할머니랑 어머니랑 손녀가 셋이서 같이 사는 단편의 이렇게 한 장면을 싹 뽑아내는 단편인데요. 할머니가 옛날에 한바닥 하신 것 같아요. 아주 곱고 이쁘고 꼴초고 할머니가.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신라말라 하는 기운이 역력한데 할머니한테서 이렇게 풀 냄새가 나는 할머니신데 이제 동시에 담배 냄새가 나는. 그 할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읽어보시면 그녀는 속옷 위에 치마한 눈을 차린 거 행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외출할 때를 제외하고는 저고리를 입지 않는다. 저고리 손에 꿰 때마다 가슴께가 아팠다고 고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옷을 안 입으시는 거예요. 우두커니 앉아있던 그녀가 치마 수침으로 손을 넣어 손에 공단으로 만들어진 작은 주머니가 달려 나온다. 그녀는 처진 눈꺼풀을 축혀 올리며 조심스레 약봉지를 펼친다. 오각형으로 적힌 약종이를 한 겹 펼칠 때마다 하얀 가루가 흐란을 피어오른다. 다음에는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그녀의 가름거리는 숨소리만 나직하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녀를 본다. 그녀의 눈은 개구리나 고양이의 것처럼 움직임에 반응한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 한 그녀에게 나는 그저 풍경이 일다. 그녀는 다 펼친 종이를 대각선으로 접어 가루를 한데 모아 입에 털어넣는다. 약종이를 손톱끝으로 탁탁 치는 소리를 들으면 내 눈은 저절로 찡그러지고 입안에는 쓴 침이 보인다. 그녀가 넣는 가루는 명랑이다. 명랑은 진통제다. 명랑 백포들이 삼가 본면에는 두통을 비롯한 관절통, 있는 금등 16가지 통증과 오한 달걀씨 해열의 고등까지 있다고 적혀있다. 제가 찾아봤는데 상담제약이라는 데서 만들었었거든요. 하루 2회 복용 간격은 6시간 이상으로 한도를 두고 있지만 그녀는 명랑이 설탕가루라도 되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털어넣는다. 그녀가 먹은 건 약이 아니라 방제인지도 모른다. 그녀 몸은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고 부패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방부제를 투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에게서 풍기는 늙은이 냄새 또한 죽음을 위장하는 방부제 냄새가 분명하다. 그녀 몸 구석구석에는 채 녹지 않은 명랑가루가 그대로 쌓여가고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죽어도 썩지 않는다. 나무 뿌리가 관뚜껑에 틈을 벌리고 그 틈새로 밀어진 흙이 그녀 몸을 덮치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리칼은 작두리처럼 쑥쑥 자라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지금 몇 가지 이미저리가 명랑이라는 게 지나왔죠? 이거와 어울릴만한 저는 명랑미학 혹은 희극성 이런 지점으로 저는 최민아 작가를 생각했어요. 당연하겠지만 여기까지 보지 맙시다. 이건 비비하다. 자, 명랑이라는 말 자체 해석은 이렇게 너무 밍밍해요. 근데 이 소설을 빗대어 분석을 쓰신 문학평론가께서 기가 막힌 힌트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잘못 들으면 병리학입니다. 그죠? 잘못 들으면 그냥 병리학이고 영세예요. 가랑이라고. 근데 이 해석을 보고 이러시죠. 이 아저씨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명랑이라는 그 약 이름은 여기 보시다시피 한쪽에는 죽음, 한쪽에는 삶에 대한 욕구가 서로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밀어내지 않고선 삶이 보이지가 않아요. 즉, 밀어낸 죽음의 그림자가 없으면 살아있다는 사실을 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존재 상태를 알겠어요? 살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죽음이 굉장히 삶의 일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라는 식으로 정의하는 삶이에요. 자, 이 할머니의 인생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이제 통고해서 제가 여기 밑에 썼죠? 삶은 죽음에 의해 보충되고 죽음은 삶에 의해 연기된다. 연기는 이때 딜레이 시킨다가 아니라 드라마타이즈 시킨다는 거예요. 응? 삶은 죽음으로 보충되고 죽음은 삶에 의해서 드라마타이즈가 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중에 근데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고 그거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일종의 태도를 취할 때 이 명랑이랑 가루약을 먹듯이 명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희극성을 본다. 그 안에서 자기의 존재 방식이. 그래서 그게 저는 아까 베르상 용어입니다. 이거 삶과 죽음의 상호간섭이란 말을 썼었는데요. 우리는 심지어 뭐다? 삶과 죽음의 보충 대리, 상호 전환, 역전과 전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삶과 죽음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삶을 연기해주고 삶은 죽음을 보충해요. 이야, 이렇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아까 삶과 죽음은 그냥 옆집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였다 풀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다른 태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건 소설에 대한 얘기고요. 이 말이 되게 재밌는데 사람이 보통 호흡과 연결을 지어서 제가 이 호흡이라는 말을 주워온 이 비평에서 갖고 캐치한 이유는 베르그송이 결국 생명이라는 말과 이게 같이 가기 때문에 결국 같은 지점을 보고 있어요. 근데 보는데 어법이 달라요.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베르그송은 아까 뭐 나무의 이리저리로 나오고 지하수가 뭐 암만을 듣고 뭐 어쩐다고요? 뭐 있었고요. 표피의 유동적이고 뭐 이랬죠? 굉장히 이제 이렇게 물질적인 유동성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희극성의 생명성은요, 명랑에서 갖고 있는 생명성은 공기예요. 그러더니 호흡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처음으로 숨을 쉬고 죽을 때 내뱉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인간은 매일 23,040회 호흡하고 12만 뭐야 리터의 공기를 마셨다가 내뱉고요. 숨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관련된 인간은 호흡이라는 것으로 세계를 경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흡으로 세계를 경험한다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숨을 따라 세계가 쭉 들어오고 예를 들어 냄새 이런 거요. 옆집 지금 된장찌개 먹어야지 뭐 이거 있죠. 그리고 세계가 전달하는 냄새를 통해 자신의 객관적 상황과 무의식적 욕망을 이렇게 브라우즈가 되는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공기와 숨이라고 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지점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각 같은 거랑 같은 거예요. 내르송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시지각이나 이런 뭐 언어윤이나 이런 것만큼 강하게 호흡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대를 이 할머니의 호흡 상태를 뭐라고 딱 표현했느냐? 숨죽인 호흡. 숨죽인 호흡이라는 게 뭐겠느냐? 그러면서 숨죽인 호흡이라는 게 뭔 것 같아요? 들이쉬기만 하는 호흡이다. 그래서 들이쉬기만 하는 호흡. 이거 미치지 않아요? 들이만 좋아. 근데 뱉지 못해. 그러면 이거 뭐 병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살아는 있는데 호흡은 한쪽만 하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의 상호성을 구현하지 못하는 숨쉬기, 수동성을 강요당하는 호흡. 내쉬기보다는 들이쉬는 쪽만 센 것. 그것을 우리가 숨죽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매 순간 숨이 딱딱딱딱 넘어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숨죽이고 산다는 이 호흡법이
순간 오는 고통을 죽이는 약도 이름이 명랑. 물론 명랑해져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순간마다 우리는 이제 희극의 절대치를 한 번씩 꽉 잡혀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어려워요. 상호하고 이 형상 맞물려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완전히 열어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읽히는가 지점. 이걸 뭐 답이 있는 것처럼 하기 싫습니다. 작업이 워낙 많아서 빨리빨리 나와요. 최미나 선생의 분홍신 이참 보세요. 분홍 갈 때 분홍 개 같은데 이제 이거 작가 스튜디오에서 찍어갖고 이 분홍이 얼마나 사진에 담기 어려운지를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악거의 사진이구나. 도록 스캔입니다. 짠! 완전히 다르죠? 짠! 또 다르죠? 도대체 이 핑크를 어떻게 하면 잡아낼 수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짠! 이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핑크입니다. 죽겠죠? 이건 거의 뭐야 얘? 얘 잘못됐어요. 내가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 명랑기운 얘기 방금 느끼시겠어요? 질식할 것 같은 들이쉬기가 더 센 호흡. 일종의 이게 베르소으로 따지면은 그 생명의 논리에서 이렇게 순환에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인데 그걸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 매 분절된 그 동작마다 삶과 죽음을 이렇게 교차해가면서 쓰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거하고 어떻게 연결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비평가가 이거를 읽어본 방식을 보면요. 당연히 지금 희극성이라는 디멘션에서 보면 재미없어요.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볼까요? 너무 많아서 흔히 이런 거예요. 그래도 좀 좋은 건 좀 나중에 있고요. 이런 사회로부터의 일타심이 분홍은 흑막한 광야에 버려진 낭인의 마음속에 처형 안에 살아오르는 연하니 영혼의 속살. 화려하긴 한데 지금 글쎄 그러다가 이제 역동적 부분과 고여있는 부분 간의 반전의 계기. 자, 이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짚어온 거랑 비슷해요. 그죠? 이게 누구가 읽었냐면 이영준 선생님. 역동적 부분과 고여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다. 반전이다. 이거 희극 논리입니다. 이걸 보고 그렇게 읽으신 거예요. 대단히 잘 봤어요. 어떻게 왔지? 여기 보면 사춘기라는 게 그거를 드러낼 만한 시기죠. 반항할망, 냉소자하, 불합력이, 근원적 유동성 나왔습니다. 비슷한 데 있어요. 그러다가 삶의 중심적 운동과 운동 과정과 인간성의 넓이, 얼추 비슷해요. 이쪽 위에 사이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단일 색조가 아니라 핑크는 분홍과 빨강, 흰색 단일 색조가 아니라 그 사이의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범주 전체를 지칭한다. 그러니까 이제 분홍이 골고루 다르게 나와도 너무 패닉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들떠있는 감성이다. 약간 희극성에 닿는 얘기예요. 진달래로 사창가의 조명이며 연하숙살. 근데 이게 아까부터 연하숙살을 좋아하던 한때 정말 좋았을까? 행복했지?를 자문하게 만드는 구현이다. 그리고 이런 거는 평범한 이런 분노폭발 바람 위에 대한 그리고 머쓱하게 웃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희극성이 감을 잡힙니다. 지금 이 속에서 보면 맨 위에 비평이 우리가 유머자라는 말 안 들어봤어도 원래 본질적인 희극의 메커니즘을 조금 감을 때리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근데 조금 안타까운 명령대학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속성은 잘 안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언어 발명을 해서 최민아 선생님이 읽는데 써줘야 돼요. 저거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지금 시작 단계인데요. 일단 질감. 그래서 다른 색채가 나타났죠? 이 색채가 왜 나타났을까를 아까 연한 속살 이랬으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 잠깐만 뭐야 나 핑크만 아닌 것도 그린다? 땡! 이거 뭐 어떻게 호랑이잖아요. 뭘로 설명이 될 수 있죠? 후 그죠? 바로 들숨이 날숨보다 센 상태 질식. 그렇게 생각하면
색조가 이해가 돼요. 이게 이렇게 황달색도 나타나요. 어우, 제일 아픈 색이죠. 이게 작가한테 제일 아픈 작품이십니다. 제가 이 얘기는 물어보고는 조용히 닫았어요. 이거 아주 명랑 그 자체입니다. 이 이야기는. 동생분인가 그래요. 돌아가셨어요. 자, 왜 푸른색 조로 대치돼도 우리가 그 최민아한테 단지 틴트로서 얘기하지 않는, 컬러로만 얘기하지 않는 희극성, 특히 이 중에서 방금 삶과 죽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명랑이라는 캐릭터를 잡을 수 있겠구나. 왜 이 사람이 나이든 패배자들의 모습은 안 그립니까? 그죠? 사실 불황, 반항, 어쩌고 그러면은 그렇게도 갈 수 있는데 계속 중간에 바들바들 요 경계에 있는 사람을 그리죠. 나이대가. 최민아 선생님 포기 안 해요. 그려지죠. 젊은이. 일단은 삶의 사회의 표층에 아직도 계속 있는 상태에서 느끼는 어처구니 없는 희극성. 그 안에서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호 보충적인 성격. 거기서 들숨이 너무 세서 질식이 오는 거. 그런 느낌이 최민아 선생이 하나도 유머러스해 보이지 않는데 담겨있는 희극성이에요. 이게 성격 희극이에요. 알겠어요? 그랬더니 작가도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작업 하셨더라고요. 이런 작업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아까 홍석 희극 때 나왔던 전형적인 기법으로 만들어진 뭐 대체해서 비유 갖다 놓고 말놀이 쪽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언어윤이. 자, 그 다음에가 이 명랑을 우리가 걷어치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명랑을 걷어치우는 건 사실 쉽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디멘션을 획득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 작가들 가운데 이 나이가 이제 조금 다른 환경이 오면서 명랑의 기운을 다르게 이렇게 다시 전유시킵니다. 아까 조금씩 매 기존 것들에 복잡해져 간다고 했죠. 제가 보기엔 공성 김범 황세준 작가가 그런 희극성을 갖고 있어요. 자, 일단 이거 보면 희극적이에요, 여러분. 코믹하네요. 이들이 코믹하네요. 내가 잘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저와 강연을 이 개구라를 짓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코믹하다고 볼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작가는 여기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공성 선생님은 낄낄 웃으면서 그립니다. 그 부분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고 그냥 복장을 치지면서 방금 웃고 있는 건데 그래요. 근데 우린 이거 하나도 안 웃었어요. 그 사이에 희극성을 오해한 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잘못 알았었던 거가 많아서 이걸 보니까 그 다음에 어디가 웃긴 건지 알게 될 것 같아요. 전형성을 갖고 있어요. 일단 자, 이 선생님이 그리는 지형은 뭔지 한번 잘 보실래요? 이런 작업이고요. 자, 역시 하나도 안 웃긴 것 같죠? 저는 막 웃겨요. 짠! 이제 슬슬 웃겨 가십니까? 이제 이 작가의 거대한 거짓말을 알아가시겠어요? 짠! 짠! 결정타죠. 자, 다시 가볼까요? 우리가 잘못 알면 엄청 진지한 아카데미적 회화예요. 정법 회화라고. 그거를 칼을 쓰고 엄청난 야릇한 혼합. 아까 제가 쫙 그 대립성 언어를 읽어드릴 때 야릇한 혼합. 겉으로 굉장히 포멀하게 퍼펙트하게 있는 그 소위 범생이 기운이라는 어떤 최선이라는 세상이 있죠. 최선이라는 세상 안에 완전히 최악의 자기 상태를 싹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게 이렇게 탁 보이게 안 해놨죠. 자, 이 선생님이 그리는 풍경은 일단은 매우 인공적인 풍경이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산업화, 개발 이런 거에 대한 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갖는 매력, 가짜가 갖는 매력. 뭐 그래서 이제 키치 얘기도 나오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요. 명랑기가 남아있어요, 이 선생님. 편지지 아세요? 옛날 여러분들 편지지 써보던 컬처 있어요? 연애 편지 쓸 때 아무거나 A4지에
유치해지면서 어디 가서 너무너무 예쁜, 요즘은 수제종이사 적어내나? 그런데 이렇게 보면 풍경화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톤이 먹어 있어요. 그런 거 기억해요? 톤이 먹어 있는 편지지에 막 기러기 날아가고 난리나. 꽃잎 뭐 이런 거 거기 위에 뭐 왜 또 그럴 때는 이렇게 어쩌야 닭살이 막 오글거리면서 이제 씁니다. 네? 그때 나타나는 천진난만함을 그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잡아내는 풍경은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 풍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풍경을, 왜 이렇게 풍자를 해? 그렇지 않아요? 풍자하고 싶으면 굴뚝을 막 100개 있는 공장 그리고 그러지. 네? 그렇게 안 한다고. 거짓말을 아주 예쁘게 치는 거예요. 전형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관의 천진난만함을 다시 불러일으켜 어린이 놀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회화를 매체 회화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테레비 같다 이거예요. 엽서 같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쁠수록 점점 이 사람은 웃긴 거예요. 이쁠수록 막 갈매기 끼고 철새 제목도 막 겨울여행 미쳤습니다. 겨울여행 절대 이렇게 낭만 이로써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겨울여행 철새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정말 비평을 잘 썼더라고요. 누가 썼냐면 동료 친구. 왜냐면 같이 앉아서 매냥 농담을 따먹고 앉아있는 친구가 써주면은 많이 알잖아. 안 속은 거예요. 보시면 제목이 20세기라는 소년이라고 써주셨어요. 여기도 엄청난 언어 창작극이 들어있어요. 20세기 콤마라는 소년. 20세기 우리 모두는 소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미숙하고 난폭하고 어리석었다. 소년이 생겼기 때문에 대체로 유치하고 졸렬하고 교활했고 천진난만했다. 20세기는 폭력을 앓는 아픈 아이의 세계였고 그래서 가여웠고 무자비했다. 명랑의 시대. 그죠? 아픈 아이. 공소문에 잡아도 20세기를 인화한다. 그린다고 안 했어. 메카니컬하게, 메탈릭하게, 매체적으로 찍어낸다 이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20세기적인 뭔가 좋은 건 아니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편지지에 딱 찍어 나온 것 같이 얘기하는 거지. 그게 만들어진 인공적이라는 방법을 20세기라는 인공적인 방법을 원용하면서 그걸 더 극단으로 끌고 간다. 이게 작가한테는 아주 매혹이고 동시에 효고이다. 그래서 작가는 이 시간들을 포개서 가장 비역사적인 장면. 자, 이 지점이요. 초현실이라는 지점으로 얘기를 해요, 흔히. 근데 이 작가는 초현실주의에 관심 없어요. 즉, 우리가 배운 미술사의 초현실주의 있잖아요. 그거는 관심이 없는 분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의 표층면 위에 냉정한 상태로 표층비를 떠다닌다 이 얘기예요. 그거를 비역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법들을 잘 이해해야죠. 그래서 재구성한다. 이거 완전히 기술이라는 지점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날렵한 솜씨로 펼친다. 이게 이제 20세기라는 소년. 그랬을 때 황세준이라는 작가는 동료 친구가 낑낑 웃으면서 그리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새끼 또 생구라치고 있네 이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돌아서서 상당히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희극적인 거리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딱딱해진 풍경 속에 우리는 어딘가에 사람이 모이고 싶어서 배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봤자 요렇게 나타나거나 비유로 또 요렇게 마지막에 요렇게. 근데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완전 토속희극 장면 같은 데에서 나오는 한껏 우리가 콩 잡을 때 나오는 사실은 아까 보신 맨 첫 번째 흉내내기 때 빠바바 그 여러분 엽기 토끼 알아요? 이렇게 나 고독해 바바리맨 그겁니다. 나가다 지금 그거 하시고 이거를 거짓말이었다고 해서 경솔한 게 아닙니다. 진지함을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진지한 척하는 게 현악이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선생님은 아시겠어요? 이게 희극적 논리는 고지고대로 진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작가가 여기서 자기를 거짓말처럼 여기다 세워놓고 엄청 통 잡는 전형적인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고독한 남자 바닷가에서 코는 떨어지고 해는 떨어지는데 담배를 꼬라고 이거는 완전히 작가의 보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엽서판. 자기가 그걸 전형화시킴으로써 자기가 아까 감정이입이 안 들어가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도시가 이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도시가 진짜 우리가 낭만파에서 그리는 모양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류의 터너식의 풍경이 아니고 사실은 뭐냐 이런 거라줘요. 우에! 이거 아시겠어요? 이거랑 생기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역시 같이 술을 자주 마시는 김영선이라는 친구 작가가 제가 옛날에 있던 공간에서 만화 이미지 밴드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했던 작업이세요. 근데 이 장면이 바로 이 성격과 후에 이 성격이 같은 거라는 걸 아시라고 제가 갖고 왔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할수록 물론 이거를 아름답게 보고 크롬의 세계 이제 이래가지고 마술과 크롬과 이렇게 전시도 열리고 그래요. 근데 그 자체를 비웃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것만 봤어요. 너무 공성문의 희극성을 모르고 너무 잘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경직돼 있었어요. 아닌데 사실은. 자, 여기 이거 시간이 30분. 예, 너무 많아서 팔팔팔팔 건너 건데 분위기는 따라오시겠어요? 어려운 거 같으면서도 넘어가면서 그림이 재밌는 거를 이해하시고 신명은 오죽 어려운 겁니다. 신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산, 펴짐이 반복되면서 이게 눈덩이 작법 있죠? 그걸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동지라라는 이 판단도 없는 가운데 다 같이 그러니까 모럴리티 플레이 같이 고전 이곡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교훈을 위해 한 줄로 쓴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뭐 옆집 얘기, 저집 얘기, 모집 얘기가 전부 다 같이 다 올라가는 거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러니까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신명이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자기 안에 있는 신기가 남으로 인해 나오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좀 말이 되죠. 자, 신명과 해악은요, 해악이라는 말 자체는 단어가 되게 뜻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자 계열로서 나쁜 뜻을 갖지 않고 좋게 비웃는 것,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보다는 저는 신명에 더 포인트를 두고 싶은데 여기 이제 보시면 오유대 작업이랑 볼까요? 자, 이런 류의 작업에서 우리가 그동안 오유의 희극성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풍자, 탱화 닮았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여기 아까 언어로 표현하는 희극 다 읽고 그랬어요, 이거. 언어가 창조하는 희극 말고, 그죠? 내러티브를 읽었다고.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거 다 사실 실존 인물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희극성은요, 이런 차원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런 차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도깨비도 그런 면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도깨비가 등장한 것이 마치 굉장한 신명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도깨비는 사실 사람을 매우 닮은 귀신이거든요. 사람이 억장이 터져서 꾹꾹 숨겨놓은 것들을 마스코트처럼 꺼내놓는 이게 신이 아니에요. 꺼내놓는 하나의 귀신입니다. 그래서 얘로 인해 신명어가 꼭 생긴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얘가 나와서 좀 도상이 느껴졌냐? 뭐 도상이 한번 조금 느끼겠죠. 그냥 그 정도일 건데. 그래서 도깨비도 사실은 우리가 희극성을 감지할 때 그렇게 큰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오윤의 희극성, 신명이라는 걸 드러내는 형식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여기서부터 나타나요. 지금 세 개의 도깨비를 비교했죠? 여기는 이거 뭐 마치 키티포츠 같이 옛날 걸저 이렇게 마치 독일 표현주의 하나 읽듯이 읽을 수밖에 없겠고 이거는 우리나라 약간 포크 트래디션 전통, 민화 전통으로 읽는 도상학적으로 뭐가 있고 뭐 여기에서도 내러티브 얘기를 하겠죠? 여기로 가면은 내러티브 얘기보다는 좀 낮게 돼요. 이건 도깨비가 아니라요. 강쟁이 다리쟁이라는 나 이거 찾아보고 너무 웃겨. 이게 뭔지 아세요? 강쟁이 다리쟁이 이건 도깨비 포인트가 아니고요. 여기 다리와 이 굽이 포인트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명의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물 관리가 잘 안 돼갖고 시골 마을 가면 그냥 물이 벌컥 막 이렇게 되잖아요. 비만이 오면. 그래서 애들이 볼 때도 그걸 했대요. 너는 다리 세워, 나는 그만 듣게. 응? 그래가지고 누가 너 잘 세우나 해가지고 제가 열어라! 그러고 물 넘어오면 나갔다! 그럼 좋아. 이번엔 내가. 그러면은 넘어갔다! 그러고 노는 거가 그 다리 놀이랍니다. 그 얘기가 사대가 떠올라서 진짜. 하여간 근데 이러한 강쟁이 다리쟁이는 그 놀이를 기본으로 해서 애들이 그 이제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물서부터가 이제 물 다스린다는 얘기가 포인트고, 그걸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이런 수많은 선이 나타났어요.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 이제 나오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글을 쓰셨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김지아 선생님이 쓰신 거에 보면 굵고 깊은 윤곽선과 두 마리 가로의 수수께끼라고 해서 이 김지아 선생님이 본 생명 물론 관점에서 오윤은 그 얘기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지 오윤이 나의 얘기를 반복했다가 중요합니까? 항상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작가들이 김지아의 생명이론을 풀으려고 그림 그립니까? 절대 아니에요. 오윤식으로 풀어가는 방식 안에서 김지아가 엇가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얘는 미술로 그걸 풀어가는데 내가 말을 구구절절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디지털 라인. 디지털 라인이라고 하기 있는 흑백 라인. 그래서 라인 얘기를 하면서 윤곽선, 선이 주는 신명의 힘 이런 얘기를 해요. 수수께끼. 자기는 신명을 얘기할 때 그냥 시로, 소재로 얘기를 막 하는데 이 친구는 이걸 갖다가 선으로 하는데 얘도 이게 대단히 잘한다. 내가 그건 인정. 딱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내가 우리 사랑하는 김남수 선생님한테서 배겨온 거예요. 저거 받고, 프랑 받고. 이걸 좀 이따 다시 넣어볼까요? 그래서 그 선을 쓰는 걸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식의 굴곡선을 생각하다 보니 이게 두루마리선, 의복선, 몸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에코가 되는 거예요. 반복 효과입니다. 눈덩이죠? 아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그러더니 이게 이 울림이 어디로 가느냐? 길을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남 속에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게 일어나는데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뭐 있겠지만 이거는 앵정가 되게 이거는 나 아이코니컬리 이뻐서 갖고 왔어요. 자, 동물도 그 안에 있는 신이 다 일어나죠. 그리고 이거 여기서의 점프가 잡혔어. 어머 산도 화답하니 이겁니다. 이걸 이제 꼭 그렇게 했겠냐마는 마음속에. 근데 이 사람은 이걸 통합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미 지리산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춰요. 그리고 이제 사람끼리 다 같이 모여서 춤추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 속에서 이걸 세상에 위험해 죽겠는데 배 위에서 이러고 있죠. 물론 이제 뱃노래니까 그렇지만 배 위에서 하는 물론 이제 용궁 뭐지? 봄 되면 하는 그거일 수도 있지만. 자, 이거 마지막 좀 이상한 모습이 있어요. 81년도 이거는 좀 다른 개입니다. 다른 개인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신명의 기운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출발은 희극성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결국 성격 희각으로 쫙 힘으로 가고 있는 지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나는 이 김남수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무 웃겨서 이걸 갖고 왔어요. 여기 이게 뭐냐면요. 엇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선에 있어서의 엇박이 지니는 효과. 선도 직선이면 안 돼. 굴곡인데 엇박선이어야 돼. 그리고 여러 선이 있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집단모, 탁모, 술 취한 거 같이 다 같이 추는 춤, 인사불성. 그러더니 여기서 대들보 얘기 어딨어? 막걸리에 배가 불러 일어나 뛰면 몸을 손붙여 머리로 대들보를 받는다. 이거 듣고 너무 웃겨니까 이게 맙소사예요. 우리 아까 희극할 때 나온 거 있죠? 리버서빌리티. 자기가 막 속도를 내고 자기가 꾀를 내고 자기가 흥이 오르다가 머리 맞고 뒤로 나가서 넘어지는 것도 하나의 희극성의 성격이었는데 그게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의도적 방심이라는 넬루송의 용어 그리고 여기 이기주의라는 말 이거를 꿈에서의 상상 논리와 맞물려서 봤다면 이거하고 우리가 신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가져냐면 심지어 이런 느낌을 우리가 여기서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건 제가 어느 시골에서 산 청량권인데요. 이 자체가 신명 아니에요. 갑자기 이것만 보면서 되게 붙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희극성의 예로 따뜻히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자, 그리고 최정화
등장하는 사실은 챕린 그때쯤 나오는 아주 고전적인 희극을 다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고전적인 희극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 조금 어려운 건 이거 고유한 발광 무별난 모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혼성과 과장으로 만들어가는 희극성. 자, 이거 말이에요. 이거 누구예요? 왼쪽 거. 다 아시는. 뒷샹이잖아요. 이게 인생의 큰 부분의 역작이라며. 근데 이 오른쪽도 누구 거예요? 최정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사이에 패러디라고만 얘기하고 끝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서 이걸 가져옴으로써 뭐가 바뀐 건지를 좀 보라고. 엄청난 희극 터치가 들어갔어요. 물론 이래가지고 아까 뭐 올리고 내리고 뭐가 있었죠? 패러디 이거 디그라데이션하고 올리는 거 내리고. 근데 이거는 올리고 내리고의 갈등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올리고 내리니까 얘가 예를 들어 보양됐던 게 얘가 바닥인가요? 혹은 얘가 바닥인 게 얘가 보양됐나요? 꼭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지금 등가적이에요. 이거는 윤리가 적용되지 않는 희극의 상황이에요. 그럼 뭐를 가치를 바꾼 거예요. 그 우리 아까 전환법에서 나오는 거 있죠? 몸집이 큰 애를 작게 하든지 작은 애를 크게 하든 이런 건 쉽다. 근데 가치를 전환시킬 때 진짜 희극성이다 그랬다고 그랬죠? 자, 이거에서 이거로 넘어오는 게 그냥 패러디가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그 말은 벌써 업다운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치 전환이다 이렇게 본다면 야, 이거에서 이거로 올 때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솔직히. 왜냐? 뭐 개인의 취향이지만 저는 여기가 더 따스해요. 여기는요, 뭐 들고 있고요. 무서워요. 여기 따스해요. 물론 좀 이 언니에 대한 모습은 좀 황당한 게 있지만. 자, 그러면 따스하다는 표현도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성한경 선생이 오윤의 작업을 놓고 따스하다. 그러니까 체감에 대한 얘기죠. 따스하다. 자, 근데 어쨌든 그것도 또 다른 감성 영역이에요. 온도, 어려워. 근데 자, 보시면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디샹은 뭐 갖고 논 사람이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건데 자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부분은 다 빼고요. 요것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디샹은 우리가 여기까지 본 적 있어요? 나 지금 처음 보신 분도 있어요. 어쩌다가 요거가 있어가지고 이걸 갖고 온 우리 친구도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게 놀라고 애썼잖아요. 최정화는 그런 거 없어요. 땡! 이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놨던 것이 있는데 이거에서 또 다른 맥락으로 또 대체시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 안에서 또 한 번 갖고 또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저 같은 애가 감정이입돼갖고 따스해요. 막 이러고 앉았잖아요. 나사 이러더니 이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나쁜 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났어요. 저는 선생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제목이 어머니입니다. 제목이 여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예요. 제가 듣는 말은 그래요. 마더인가. 즉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도 어머니, 얘도 어머니인데 두 어머니가 서로를 보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희극적이고도 동시에 이 희극적인 요소가 아까 또 섞이는데 이게 모순, 그죠? 모순을 갖고 있는 희극성이에요. 엄마가 둘 있네. 둘 다 여자인데 엄마네. 하나야 엄마 또 엄마. 어느 게 누구의 엄마일까? 이런 모순을 갖고 가는 지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최정화가 언어 창작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어렵게 잘 푼 작품인 것 같아요. 이런 나타나는 조형은 굉장히 키치적으로만 이해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런 건 쉬워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전적 기급까지도 다 하는 겁니다. 뭐 경직성, 누가 경직성이에요? 딱딱한 애들, 그리고 자동주의, 그 다음에 자기 비사회성, 그리고 자기가 내부에 꼭꼭 감겨있는 성격, 그리고 전형, 그리고 표충성 이런 애들이 다 여기에 지금 녹아있어요. 여기는 딱딱한 애들, 여기는 살아있는 인간들 뭐 이렇게 대조했지. 하지만 여기서도 이 사람들한테도 최정화는 개입 들어가지 않아요. 최정화는 여기에서 전체에 대해서 표충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큐레이터들, 남자애들, 건마에 전부 다 표면에 표층에 있어요. 최정화처럼. 어쨌든 굉장히 고전적인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고 있죠. 근데 유별난 모습과 야릇한 혼합이 이런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공미술 그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정화가 잘
여기에 또 아하 그리고 앉는 이 아마 이분이 제가 보기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일본 분인 걸로 알아요. 되게 참 많은 걸 생각하는 희극입니다. 그죠? 굉장히 코미컬한 지점. 모순이고 혼합이에요. 이런 지점. 그래서 이 작업이 공공기술 중에서 재밌다고 한 거고요. 요거 타고다. 그래서 이영철 선생님도 이 지점에서 느껴지는 희극으로 이 희극성으로 최정화가 생산시키는 생명, 그러니까 물활적인 활기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다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카메라가 세서 뭐 이런 줄 알아요. 혹은 아이콘이 내러티브가 웃겨서 아니라는 지금 말하는 희극적인 속성이 드러나는 성격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영철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에게 제일 최정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본 점은 각동이었다. 각동은 리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맥박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명랑미학에서 어디까지 왔는지 아시겠어요? 들숨만 쉬던 사람들이 지금 맥박을 얘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새로운 것이 알겠다. 그리고는 이게 숙제인데 최정화의 맥박 얘기를 언제 푸나 그러다가 지금도 바빠서 그냥 못 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키치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오묘한 야릇한 문학과 유연한 모습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나는 이 부분 같아요. 공평하지 않고 선하지도 않은 천진난만함이라는 지점하고 맞물리는 거죠. 이게 이제 또 김남수 선생님하고 붙어앉으면 분명히 대감분 얘기하면서 재밌을 것 같은데 증여적인 아주 많이 과잉으로 퍼주는 그거를 보통 과잉이라는 거를 우리 산업사회에서 뭐 소비주의가 뭐 사람들 경제력을 힘들게 해가지고 뭐 아둥바둥 살고 경쟁 심리가 어쩌고 뭐 이러니까 최저가 과잉으로 그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너무 재미없는 소설입니다. 근데 뭐냐면 나눠주고 싶은 마음. 이게 순한 소통. 만약에 증명적으로 이거를 쌓아 올린다고 쳐보세요. 기분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제가 빼먹었는데 여기서 쌀푸대 쌓아 올리고 있어요. 그거는 뭐 쌀푸대 나중에. 근데 요거 오늘 고수목까지 하는데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고수목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작가로 더 넘어오고 싶은데 고수목 이후에 김상돈 그리고 몇 사람을 해봤는데요. 고수목까지 오면 아마 시간이 안 돼요. 보시면 자 고수목까지 오면은 이제 맥박에 대한 고민은 좀 덜하게 돼요. 즉 들숨만 쉬다가 이제는 들숨 날숨이 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조리의 논리라는 얘기를 꺼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수목이 만지고 있는 특징적인 희극성을 저는 언론극단 과잉 호러 코미디 그러니까 과잉이 최정화하고 겹치니까 당연히 최정화하고 비교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지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쉽게 쓴 거는 여태까지 촬영기술, 바바트, 공장기술이라고 얘기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고수목 스스로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붙인 일입니다. 근데 촬영기술, 바바트, 공장기술 자 이유가 있죠. 지금 일단 일에서 바바트였던 건데요. 일에서 바바트였던 거 좀 보시면 한번 쭉 보세요. 고수목자로 이거는 고무장갑으로 쫙 찢어가지고 폼포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돼지저금통을 쫙 찢어가지고 실드기 조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닐로 열라 레이버 인텐시브하게 인프로 눌러가면서 바느질과 인프로 하는 벽걸이 작업, 타이. 정말 보기 괴로운 강목 분수. 물론 이제 이게 시간이 있으면 틀리는데 고수목의 에디제를 위하여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뒤로 차려 피아노 에디제를 연주하다 오늘 노래 팬 위에 올려놓고 끌고 가는 영상이죠. 4시 이후에 네, 다 나가야 돼요? 아니요, 한 4시 이후에 한 2시간 정도 그냥 이렇게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타임이라 조금 딜레이 되시는 건 하나 없으실까요?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제가 노는 땅에서 놀기 이런 거 아실 겁니다. 실제로 공사하다가 잠깐 묻어나서 빈 땅에 가가지고 수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셜리 스윙이라고 사실은 시작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 레퍼토리를 또 창조하는 바람에 이게 철인상종 경기로 이제 연이어가죠. 어쨌든 요거는 철인상종 경기 중에서 수영
그거에 이제 또 다른 그거를 갖다 설치로 놓을 때입니다. 근데 비디오는 이렇게 들어요.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놓을 때가 저는 좀 좋았어요. 또 이렇게도 나요. 또 사진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 거를 놓고요. 실제로 이 위에서 아까 그 파닥파닥질을 해서 이렇게 몸자국이 나는 겁니다. 공사 터에 가서 이 부분을 말이에요. 되게 재밌게 일단 읽은 거를 박찬경 선생님이 읽은 걸 좀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걸 읽어볼게요. 얼마나 웃겼는지 들어보세요. 제목은 호의에 대한 호의로서의 비유. 일단 이 말만 들어도 이건 희극성입니다. 그죠? 거짓말로 눌러놓는 혹은 전복시키는, 전미시키는 비유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나 읽어봅시다. 좀 길어도. 삶과 예술의 관계를 캐치한다는 아방가르드 명제는 듣긴 좋은데 일종의 그 정치적인 순수성, 이건 나쁜 의미의 순수성은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서 순수함 같은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별로 확인을 못해봤다. 그게 실제로 정말 되는 건지를 사실 잘 못 느껴봤다. 삶과 예술의 관계 해체에 대한 지점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순진하다는 거의 힘 자체를 정치적 순진성이라는 걸 별로 안 믿게 되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안 믿게 되어버렸는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좀 원칙적으로 다시 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멀리 돌아가지 말고 순진함을 믿고 순진함을 투자해서 순진함대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으로 내가 강조해본다는 말은 우선 직접적으로 좀 결합을 해보자는 얘기다. 그래서 우회나 매개 대신 삶과 예술에 동시에 속하게 되는 국면을 불러내자. 그래서 일종의 이제 보수목이 하고 있는 이런 만들기 동작을 아마추어 공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면서 생활을 삶으로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 자, 뭐냐면은 진짜로 그 가제도구에 있는 게 아니다. 삶과 예술이 닿았다는 얘기는 가제도구를 썼다는 데서만 오진 않는다. 그거를 하고 앉아있는 아주 쉬운 공정을 통해 우리는 생활의 산물로 작가가 직접 생활의 일부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택된 재료 물건뿐 아니라 자료도 치는 과정은 그래서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 보수목은 가제도구의 미학. 정말 이런 표현을 부여받으면 여러분 좋으세요? 작가로서 이거 그 당시에 보수목이가 박찬경하고 싸우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이 비평을 받고 너무 웃겨. 너는 가제도구의 미학을 하는 애야. 그랬더니 어쨌든 나는 명색이 남자인데 이렇게 되시죠. 그래갖고 가제도구의 미학을 본격 미학, 그것도 아주 순진한 그 방식으로 밀어붙인다 이거죠. 이렇게 보면 보수목의 오제는 일반 팝아트의 것과는 다르다. 팝 이하의 팝을 하는 것이고 사용가치를 잃어버린 시각적 기표이기보다 촉각적 사물로 자리한다. 만약 최정원은 팝 이상의 팝을 보여주거나 과장이라는 거예요. 위로 올리는, 즉 위로 올려봤자 아까 뭐라 그랬죠? 패러디였나? 비모였나? 우리 그거 있잖아요. 좋은가요? 그러니까 가치를 좋은 쪽으로 끌어가는 방식. 이걸로 한다면 보수국은 그게 아니라 가치를 아예 다른 쪽 방향의 걸로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국이 원하는 건 더 흔하고, 더 가난하고, 더 실용적인 인간적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보면 미친 거의 또라이나 생각할 때 싶은 작가인데 그로테스크하고 유머러스한 변형을 껴야 돼. 이때 아마 그 당시 우리가 민속미술 당시에요. 연극 이론을 많이 읽었습니다. 실제로 연극 작품을 많이 창조했기 때문에 특히 뭐 아르토의 쌍시 같은 거 많이, 자도코 이런 거 많이 읽었는데 그 흐름에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바람에 내가 보니까 유머러스 이런 말을 지금 저가 촉각을 세우고 보는 듯이 구분 없이 이렇게 막 써버렸어요. 혼내를.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희극성, 비극성 이런 걸 따지는 구분 없이 그냥 쓴 거예요. 일단 자, 그로테스크하고도 유머러스한 변형을 꾀한다. 자, 근데 이 변형 자체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희극성의 아주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물의 껍데기를 벗겨 체정을 늘리는 식단. 이게 뭐예요? 공산품의 축적, 반복, 면적의 팽창을 통해 과장된다. 아까 얘기 나왔던 거죠? 반복이나 그러니까 과장을 하되 물리적으로 볼륨을 키운다든지 이런 건 쉽다. 진짜 웃기기 시작하는 건 언제다? 가치가 전환되는 부분이 웃기다. 그랬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공산품을 돼지저금통 돈 모으는 거잖아요. 그 안에 10,000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울고 싶었대요, 자기. 근데 10몇 년간 못 울었다고. 울어라. 그랬더니 계속 초만 들고 있죠. 이러시고. 근데 그건 좀 웃기는 부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자, 근데 어쨌건 저는 비평가나 기획자나 작가를 오해하면 작가가 10년간 못 운다. 이게 울고 싶었는데 왜 울게 됐느냐. 사람들이 자기 보고 웃음을 구걸하는 고해이나 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서 어느 순간 제가 정말 웃긴 짓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아닌데,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또라이 어쨌건 그래서 자체로 매우 풍부한 언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허구적, 희극적 잔혹, 신체적 망상 이미지를 활용해서 효과적 잔혹, 뭐 여기 과잉의 상태를 코믹하게 보여주기 위한 효과의 잔혹이다, 어쩌고 호러 코미디다, 내놓고 거짓말을 해야 바른 말이다, 이제 이런 말로 희극성을 이제 박찬경 선생 딴에는 이거를 언어적 작법으로 이렇게 또 두추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했는가 보면 서로 밀당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불상 모니먼트나 파고다 모니먼트의 다른데 카운터입니다 이렇게 하고만 얘기 끝나왔다는 거죠. 너무 싫지 않아요? 그러니까 희극적 조용언어, 희극적 조각이라는 걸 얘기한다면 어떤 식으로 조용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형식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언어일 거예요. 내용이 여기도 누구 옷조가리가 있네, 누구의 옷조가리가 있네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건 비극입니다. 슬퍼요. 근데 아까 희극은 이렇게 몰입이 들어가면 슬퍼진다고 웃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내러티브를 풀면요. 너무 슬픈 조각이에요. 그냥 비극, 난소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고 그게 민초기야. 아시죠? 왜 우리는 2000년대가 와도 여전히 민초기약이라고 앉아있냐고 흥분하는데 그렇게 읽는 사람은 내내 그거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언어는 조용 언어로서 방금 그 어떤